2011년 1월 달에, 그러니까 나눔과 나눔의 발족은 6월 20날 발족을 했고 6월 2012년. 네, 그러니까 6월 2010년에 이미 이제 그 당시에 모였던 분들이 이제 그 정대협이 할머니 계속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했고, 할머니들 장례를 치러주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, 그 당시에 상조회사를 마침 했던 분이 계셨고,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장례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할머니들 뵈러 가자고 얘기했고, 그래서 정대협을 갔었죠 실제로. 그래서 저도 갔었고, 할머니들이랑 정대협 실무자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안 그래도 자기들이 장례하는데 장례는 해왔죠 지금까지. 근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. 특히나 전문적인 상조회사가 붙으면 더 좋은 거라서. 상조회사가 있는데 바로 그 당시 정대협이 바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연결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나눔과 나눔이 중간에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. 2013년 5월 달에 이제 상근 활동 시작했죠. 장례 이후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, 다시 말해서 무연고 사망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.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임한 경우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무연고 사망자 정의예요.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연고자가 없는 사람, 고아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. 약 70%, 서울시 같은 경우 75%이 사람들이 연고자가 있는 분들이세요. 그러니까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거라 뭐 이런 거. 그렇죠. 뭐 저희는 이제 위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, 위임한. 네. 이 주변 여건을 볼 때 이 사람이 자연사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내재적 질병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쓰는 거죠. 보험 같은 거 안 하고. 네. 그러면 기타 및 불상으로. 그러니까 아마 가족이 있었으면 절대 그런 기타 및 불상으로 안 갈 거예요. 내 가족이 좋은데 사망 원인도 모르고 화장 안 할 거죠. 근데 그거를 묻는 사람도 없고, 그러면 사망 진단서 기타 및 불상으로 되는 거죠. 그 다음은 사실은 내재적 질병과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무용 사망자의 사망 진단서를 실제 건강세상 네트워크라는 곳이랑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. 근데 정말 빵점짜리 그 사망 진단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심정지, 사망 원인은 심정지라고 적어요. 그럼 심정지가 왜 왔냐를 적어야 되는데 안 적는 거예요, 그냥. 아니면 내재적 질병, 노환 뭐 이렇게 적어버리는 거죠.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연장에 당연히 증가하는 거고요. 그럼 무연고 사망자가 왜 증가하냐? 하고 물어본다면 결국 두 가지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죠. 장례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. 첫 번째는 재정적으로, 그러니까 경제적인 충족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1,380만 원이 소비자 보험이 발표한 그 평균 장례 비용이에요. 아무것도 안 하고 빈소 안 차리고 그냥 빈소 안치했다가 나가는 것도 무빈소 직장이라고 부르는데, 그것만 해도 한 200-300 불러요, 통상.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한 200-300이 있든 아니면 평균 장례비만큼 돈이 있든 일단 재정적인 요건이 충족되어 장례를 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장례를 할 사람의 요건인 거죠. 장례할 사람이 되게 협소해요. 배우자, 자녀, 그래 부모, 자녀 외 직계 비속, 부모의 직계 존속, 형제 자매, 딱 여기까지예요. 요즘 보면 결혼 안 하잖아요.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없어요, 배우자. 만약에 결혼한다고 해도 자녀를 안 낳아.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없어요.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없겠죠. 부모님은 통상 자기보다 먼저 돌아가신다고 생각해야겠죠. 그러면 사실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지금 결혼율 최저인 거 계속 나오잖아요, 기사가. 앞으로 생각해 보시면 결혼 안 하죠. 아이 안 낳죠. 그러면 부모님 먼저 돌아가시죠. 그러면 형제자매밖에 없는 거예요. 형제자매도 만약에 외동아이면 그냥 무용고예요. 화재로 돌아가셨던 여성이 제 기억에 남아요. 아직도 40대 후반 정도 했던 여성인데 자녀가 3명이었죠. 자녀가 3명인데
큰 아이와 둘째는 보육원에 있었고 고등학생이었고요. 그 다음에 두 아이가 위임서를 작성했고요. 그 다음에 한 5살 정도 되는 막내가 있었고 화재로 돌아가셔서 부검까지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일단 그분은 우연찮게 입관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입관을 제가 같이 갔던 장면이 더 기억에 남고요. 이제 시신을 쭉 열었는데 이렇게 Y자로 이제 부검한 흔적도 있고,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불에 그슬리기도 했고, 그러니까 그 죽음의 순간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되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 시신을 마주하면서 좀 이렇게 느껴져서 힘들었고요. 나중에 어떻게 아이들한테 남을까? 그리고 막내는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할까? 기억조차 안 되는 그 엄마의 존재는 어떻게 그 아이한테 남아 있을까?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위임하고 장례에 참여하지 못한 그 아이들의 애도는 어땠을까?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그 일단 시신을 누군가가,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잘 정리해 준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. 그 삶을 마감해. 두 번째는 자기가 그냥 잊히는 것에 대한 약간의 외로움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. 사람들과 계속 어떤 단절된 상황 속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더 희망했던 분들이신 거죠. 자기가 죽은 다음에 시신이 그냥 버려지지는 않을까? 아니면 정말 방치돼서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? 사실 이거에 대한 두려움, 공포가 있는 거죠, 사람들한테는. 장례가 끝나면 그 장례 끝난 음식을 쪽방 주민들한테 갖다 드리고 있죠. 네, 거기서 만난 분들과 계속 관계도 쌓이다 보니까 방을 같이 갈 일이 있었는데 방에 가서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정말 딱 두 사람 정도가 앉으면 끝나는 그 되게 좁은 방인데 이렇게 돌아서 벽을 이렇게 타고 나오는데 벽에 제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제가 이분이 왜 제 핸드폰 번호를 벽에 적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됐죠. 근데 생각해 보면 그분이 그렇게 집에서 홀로 죽어도 또는 죽은 다음에 뭐 집을 정리하다가 제 연락처를 발견하면 저한테 연락하고 저한테 연락이 되면 본인이 장례를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이게 장례라는 게 꼭 죽은 사람만을 위한 장례가 아니구나. 결국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이 누군가의 장례를 한다라는 건 이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뭐냐면 내가 죽어도 저렇게 장례를 해줄 거구나라는 사회적 연대의 약속인 거죠. 내 뜻대로 장례는 내가 생전에 내 장례를 누가 할지 명확히 해놓고 법률상으로 보장받는. 그러니까 그게 뭐 가족한테 연락될 거냐 말 거냐는 좀 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생전의 것들을 명확히 하는 제도는 필요하지 않겠냐. 라는 게 내 뜻대로 장례의 핵심인 거죠.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조용히 나눈 나눔이 내 장례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. 저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기여를 하십다 만드는 네네.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세상을 다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제가 위치한 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변화시키면 좋겠다. 무용고 사망자가 그냥 타인의 고통점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누군가 빈곤한 사람, 홈리스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분들도 바로 우리 이웃이었거든요. 그냥 타인의 고통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문제고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타인의 고통점도 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